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냥 내게 들러붙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절통함이 아니라 그동안 빈틈없이 보살펴준 남편의 부재가 불편한 것이었다. 그 불편함을 그녀는 나로 메우려 하였고 내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할 일 없는 그녀와 매양 짝짝꿍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었다. 때로는 좋은 이별. 유선희. 어떻게 된 것일까? 왜 내둥 잘 지내던 사람이 싫어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닌 30년, 40년 잘 지내온 사람이 어느 순간 싫어지는 것이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내려놓은 커피는 식은 지 오래다. 공자 말씀에 웬만하거든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도 있던데 나는 금년 들어 50년지기 동창과 결별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만한 세월을 함께 보낸 지인 하나를 잃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그들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거나 또 나를 의도적으로 못살게 군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스트레스의 주범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인간인가? 내가 별나서인가? 나는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다. 선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배려하고 도와주려 하였으나 그것도 꼭 좋은 결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더더욱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가 내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왔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년을 잘 지낸 사이에 그녀였다. 친구라고 하기엔 서로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고 그저 지인이라고 하기엔 또 공유한 세월이 있었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운영하는 서예학원에 그녀가 등록을 하면서부터였고 알고 보니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녀는 금방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서예를 그만두었지만 그 후에도 담 너머로 자주 시골을 다니며 사온 것이라고 산나물, 과일 등을 건네주었다. 부부들끼리도 가끔 어울려 외식도 하고 국내 여행을 다녔다. 그녀의 남편 차 트렁크에는 항상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커다란 가방 2개가 실려 있었다. 어느 곳에 수렵 허가가 났다고 하면 장기가 부른다며 사냥개를 앞세워 산천을 누비고 사나흘 뻔하다 싶으면 이번엔 바다가 부른다며 낚싯대를 챙겨 차에 오르는 남편의 곁에 그녀는 수렵도 낚시도 관심 없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그들 부부를 담 너머로 보며 나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작고 가녀린 그녀는 산만한 덩치의 남편에게 아내이자 애인이었다. 늘 고운 홈웨어를 입고 개와 한가롭게 노는 그녀를 담 너머로 봤지만 나는 내 아이들 3남매의 치닥거리로 그녀를 부러워할 새조차 없었다. 사채업자 같은 세월이 악착같이 흘러가니 그녀도 나도 이윽고는 독거노인이 되었다. 나는 10년도 더 전에 과부가 되었고 그녀는 2년 전 남편을 보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줄곧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처럼 자매처럼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 그녀의 말이었다. 하지만 혈육도 아닌 터에 집을 팔아 살림을 합치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점보다 어렵고 귀찮은 일이 더 많을 것이었다. 나는 반대하고 내 자식들은 더더욱 반대했다. 결국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녀가 내 가까이 와서 살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죽자 나는 무엇보다 그녀도 나 같은 고통을 당할까 걱정이었다. 평생 동반자와의 사별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온몸으로 겪은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다. 한 몸처럼 붙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획 하고 장난처럼 없어져 버리던 그때의 그 충격을 어찌다 설명을 할까.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진 사람이 그 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다 가지고 갔다. 남편이라는 그 의미 없던 존재가 그처럼 든든하고 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가 가고 나서야 알았다. 아침에 단풍 같은 손자의 손을 잡고 제 얼굴을 찰싹찰싹 대보곤 손자를 아는 내게는 별다른 인사 없이 평소처럼 출근길에 오른 남편을 몇 시간 후에 주검으로 병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남편은 출근길 자동차 안에서 심장마비의 공격을 받고 꼼짝없이 혼자 죽었다. 그렇게 그를 보낸 후 한동안 나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그에게서 벗어나려면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나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집을 처분하고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변두리인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었다. 이곳에는 그와 함께 걸었던 길도 그와 함께 들렸던 카페나 식당도 없다. 길 가다가 그와 함께 다녔던 온갖 곳곳을 만날 때마다 아프고 슬픈 고통이 없어지니 우선 울지 않아도 되니 살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정신없던 증세도 차츰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담담히 그를 추억하고 그 고통의 날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이것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반이다. 요즘도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하는 살아있는 영감을 보고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놓으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라는 우스갯말을 나는 그냥 들어넘기지 못하겠다. 이사를 결정한 그녀는 아무것도 못했다. 가재들 중에서 뭘 버리고 뭘 취할 것인지도 결정 못하여 내가 취사 선택을 해줘야 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후유증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사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죽은 나에 비하면 그녀의 남편은 2년여의 투병 생활이 있었으니 졸지는 아닌 셈이었다. 그녀가 이사 온 후 우리는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함께 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 오로지 나 하나만을 바라고 이사까지 온 그녀가 측은하고 고마워 내가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도 그녀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점심까지 먹고도 그대로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 돌아가는 날도 있었고 어떨 땐 저녁까지 먹고 잘 때나 돌아가기도 했다. 그녀는 내 집을 수시로 무상 출입했다. 그럼에도 나는 어쨌거나 그녀가 하루빨리 나름의 생활 패턴을 찾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였다. 내 시간을 쪼개어 그녀를 위해 문화센터 가곡반에 같이 등록을 하고 마트, 사우나, 쇼핑 등 대부분을 함께 해주었다. 노인이 되면 하루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번을 웃고 하루 100마디 말을 하고 1000글자를 쓰고 만보를 걸어라는 누군가의 가르침도 그녀에게 일러 저녁마다 그녀와 같이 하였다. 그 중에 10번 웃는 일만은 잘 되지 않아서 하루가 끝난 저녁 산책길에서 못 웃은 만큼 큰 소리로 하하하고 마주 웃었다. 그렇게 웃다 보면 실제로 너무 우스워 결국은 깔깔깔 웃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것이 짜증나기 시작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녀의 무능이 눈에 들어왔고 내 집을 무상으로 출입하는 것도 싫고 친구가 오직 나 하나라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실제 동창회도 없고 동료도 없고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우 여사는 친구가 몇이에요? 친구? 하나지. 조 여사 하나예요. 다른 친구가 뭐 필요해요. 나는 조 여사만 있으면 돼. 아이고, 나는 절대 사양일세 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 먼저 깜짝 놀랬다. 원래 잘 나다니지 않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폐쇄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싫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폐쇄적인 것 위에 언제까지나 홀로 서기를 못하고 의존적인 그 성격 때문이었다. 그녀가 내 집에 오면 들어서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 있는 탁상용 달력을 들여다보며
내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내일 오후는 비었네. 세 번째 수요일은 오전에만 수업이 있네. 안방을 나오며 그녀가 하는 말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뻗친다. 안 나가도 되면 어쩌라고. 너랑 쎄쎄쎄라도 하리. 남의 집 안방을 제 맘대로 드나드는 것부터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문제는 그녀는 내가 남이 아니라는 그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내게 저를 완전히 기대어 끝내는 숨만 쉬며 살려고 하였다. 겨울에는 아들이 있는 호주에서 몇 달 지내고 왔더니 기껏 등록하여 같이 다녀준 문화센터 가곡반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없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왜 그만둬요? 얼굴 익히라고 기껏 같이 다녀주었는데. 조여사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혼자 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맙소사.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냥 내게 들러붙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또 가만 보면 그녀의 실의는 내가 염려한 남편이 죽어서도 아니었다. 그녀도 나 같은 고통을 겪고 정신을 잃을까봐 염려했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절통함이 아니라 그동안 빈틈없이 보살펴준 남편의 부재가 불편한 것이었다. 그 불편함을 그녀는 나로 메우려 하였고 내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할 일 없는 그녀와 매양 짝짝꿍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서예가이다. 평생의 과업이기도 했다. 젊었을 땐 일찌감치 국전 특선을 3번 했고 시내의 서실을 운영하며 후학도 길렀다. 남편이 떠난 후 서실을 정리하고 이 후미진 곳으로 옮겨왔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제자들 10여 명이 이곳까지 찾아와 글씨를 배우고 있었다. 매일 붓을 들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빠짐없이 3개국 언어와 논어, 운동 등으로 일주일의 시간표가 빼곡히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녀가 이사 온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다. 우여사, 우리 각자 잘 삽시다. 우리가 서로 도움이 돼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여사가 이사 온 후로 나는 지장이 많다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내가 부르기 전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1번 만납시다. 토요일에 내가 부를게. 그녀는 갑작스런 내 공격에 말을 잃고 바르르 떨다가 돌아갔다. 심한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두문불출하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해걸음에 아파트 내 산책을 좋아하면서도 저 혼자서는 결코 못하는 사람이었다. 토요일이 되면 약속대로 그녀를 불렀다. 우여사, 뭐든 활동을 하고 살아야지요. 뭐든 하세요. 하다못해 저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나가 식판이라도 나눠주세요. 일손이 모자라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녀가 말했다. 조여사가 같이 하면 나도 할게. 그녀의 최고의 대답이다. 그리고 내 일상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늘 저희가 외출을 하나 안 하나, 버스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고 가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저녁을 먹고 들어오나 안 먹고 들어오나, 그것도 그녀가 그렇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줄 내가 어찌 알았을까. 어느 날 부산에 사는 동생이 다녀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고 무심코 한 내 혼잣말에 그녀가 대뜸 뭐월 뭐일 무슨 요일에 왔었다고 말할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도 모르는 내 일정을 그녀는 일일이 기억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여사, 그러지 말고 교회라도 나가보세요.
사람이 어디 출입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조 여사가 같이 나가면 나도 갈게. 아악 소리가 나려고 하였다. 그녀와 싸울 것 같아 나는 황급히 외출해야 한다고 그녀를 내보내고 나도 집을 나섰다. 그럼에도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인근에 있는 모모대학 평생교육원 중국 역사 강좌가 생겼다는 정보를 듣곤 일부러 대학에 들어가 그에 관한 팜플렛을 잔뜩 들고 그녀에게 갔다. 그녀는 지방의 명문 사립대를 나오고 결혼 전까지 역사 교사였다고 했다. 우 여사, 모모대학에 중국 역사 강좌가 생겼습디다. 인문학 강좌도 있고 우 여사가 좋아하는 거잖아. 한번 가봐요. 조 여사가 하면 나도 할게.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우 여사하고 이런 걸 합니까? 정말 문제네. 이렇게 할 거라면 우 여사가 뭐하러 이사를 왔나 싶네요. 말하면서 나는 내가 이곳을 떠야 하나를 생각했다. 그녀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내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집 앞에 요가 교실이 생겼다고 할 때도 민화반이 있다고 할 때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아유, 진짜. 그녀와 나는 올해 나란히 70이 되었다. 어미의 칠순 때문에 자식들이 안 하던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도 그리 편한 일은 아니었다. 멀리 있는 자식과 가까이에 사는 자식이 의견 조율을 하느라 법석을 떨었다. 하객은 어느 선까지 초청을 할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음식은 얼마짜리로 할지, 돈은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오빠들은 언제 귀국할 건지, 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지레 골치가 아팠다. 가뜩이나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는 자식들에게 가만 앉아서 이게 무슨 민폐인가 싶었다.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할 일 없는 그녀를 동행시키면 세상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여행을 제의하자 그녀는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이럴까 저럴까 분분하던 자식들도 번거로움이 일시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이 보였다.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했다. 그녀는 젊을 적 친구가 하는 양장점의 카다록을 번역해 줄 만큼의 일어 실력이 있다고 했고 나도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는 난데없는 자신감으로 우리는 용감하게 패키지를 마다하고 자유여행을 택했다.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교토만 다 보기로 했다. 그녀의 동생이 일본 통이니 동생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여행하기에 딱 좋은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여 그녀에게 맡겼다.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녀로서는 파격적인 의욕이었다. 나는 수년 전 미국에서 쓰고 남은 달러를 다 엔화로 바꿨다. 5만 엔이 좀 넘었다. 쓸 일도 없겠지만 필요하면 카드를 쓰면 되리라. 3월 중순 당일에 바쁜 딸이 새벽 6시 차를 몰아 두 사람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공항 환전센터에서 한화 10만 원을 환전했다. 저걸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 여행 중에 모쪼록 시시콜콜 잔소리나 지적질을 하여 싸움이 나면 큰일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10만 원을 참견하지 않아서 우리는 교토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3박 4일 동안 사용할 스루패스를 사려고 헤맸지만 영무원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매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능력을 너무 믿은 것이다. 일어를 잘하는 그녀가 알아서 하겠거니 믿고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 짐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고 더 치명적인 것은 못 알아듣고도 끝까지 재우쳐 묻는 일을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끝에 겨우 오사카로 들어와 남바역에 내렸다. 남바역에서 걸어 도톤부리를 찾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제 신사의 밭이 뒤에 있는
퍼스트 그랜드 호텔을 찾아 들어가면 되었다. 마침 일요일이라 신사의 밭이 거리는 남대문 시장 인파를 방불케 했다. 길바닥은 두덕두덕 기워서 우둘투둘하였다. 그런 인파 속에서 그런 불편한 길을 우리는 캐리어를 끌고 헤치며 걸어야 했다. 3번이나 간 길을 또 가고 간 길을 또 오갔다. 그녀는 지도를 들고 찾고 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녀는 교양 때문에 모르는 걸 물어보려 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을 붙들고 자주 묻는 내게 저를 믿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다. 3시간여를 똑같은 장소를 맴돌다가 겨우 호텔을 찾아들었다. 숙소에 들어서자 나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침대에 몸을 팽개쳤다. 발바닥엔 감각이 없고 원래 아프던 복숭아뼈가 마구 쑤시기 시작했다. 공연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첫째 날 이른 아침 커튼을 젖히고 하늘을 보며 나는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 어차피 저 여인을 버리고 나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바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하루 버텨야 할 일이다. 하루가 지났으니 사흘만 견디면 될 일이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낯빛을 고치고 그녀를 대했다. 이번 여행의 목표는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여자와 싸우지 않고 무사히 여행을 마치는 것으로 정했다. 그녀를 앞세워 호텔 아래층 식당에 내려가 아침을 먹는다. 일본의 호텔 아침 식당은 물속처럼 고요하다. 부글부글 끓는 것도 없고 푸시푸시 김을 뿜는 뜨거운 것도 없다. 딸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미소이와 손가락 2마디만한 김 조각과 2개의 우메보시가 있다. 서울을 떠나온 지 만 하루 만에 처음 먹는 밥이다. 게다가 한국식 깍두기까지 있었으니 나는 아무렇지 않은 된장국과 밥과 깍두기를 담아 든든히 먹었다. 그녀는 빵 한 조각 없이 커피와 오렌지 2쪽을 가지고 앞자리에 앉는다. 나는 그녀의 교양이 못마땅했지만 참견하지 않았다. 나는 밥을 배불리 먹고 낫또도 먹어두고 오렌지 주스도 한 잔 마셨다. 그녀는 또 내가 와구와구 먹는 게 못마땅할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더 먹지 않았다. 기어이 찐 계란이라도 하나 먹어두라 했지만 소용이 없다. 저러고선 또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고양이 알낳는 소리를 할 게 뻔하여 나도 속이 편치가 않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다니는 내내 배고픔을 호소했다. 오늘도 고생이 막심할 것이다. 8시 아침을 먹고 도톤부리 거리로 나섰다. 교토만 보기로 했으면 교토의 숙소를 정할 것이지 뭐하러 오사카의 숙소를 정했단 말인가. 우리가 나설 땐 꼭 출근 시간과 맞물려 나설 때마다 불만이 무럭무럭 솟는다. 남바역의 그 말할 수 없는 혼잡이라니. 서울의 신림역이나 사당역보다 더했다. 하지만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 그 무서운 신칸센에서 한큐선과 버스를 갈아타며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금각사와 은각사, 기온의 골목골목들을 걸어다녔다. 2 노인이 힘을 합치니 웬만한 어려움은 그런대로 해결되었다. 아, 배고파 죽겠어요. 어디든 들어가서 뭐든 좀 먹읍시다. 이 여인은 먹을 것 앞에서는 교양을 차리다가 길나서면 줄창 보이는 대로 사 먹자고 졸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기온을 내려오며 우리는 교토의 정통 요리를 먹어보기로 했다. 보기에도 근사한 한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강물에 배를 띄워 사공이 노를 젓고 나무 위에 새가 앉아 놀고 정원에 꽃이 만발한 요리였다. 하지만 밥을 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식사였다. 그녀가 계산을 한다고 나가더니 카드가 안 된다고 돌아왔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란을 겪었다. 그녀가 환전한 10만 원은 오자마자 약국으로 들어가더니 변비약과 다른 약을 사느라 다 써버리고 그녀가 돈을 쓰지 않으니 내 돈이 다 쓰여졌다. 타국에서 돈이 없다는 인식은 심장을 졸아붙게 하였다. 70평생에 처음 겪는 불안이었다. 어쩌자고 돈 1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오나.
그녀에게 다시 불만이 커진다. 현금 없이는 버스도 못 타고 입장료도 못 내고 물도 못 사 먹을 것이다. 어쨌거나 은행을 찾아서 내 가방 밑에 있는 한화 50만 원을 엔화로 바꿔야 했다. 우리는 은행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교토는 일본의 3대 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대로에서 은행 하나가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동네 거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최소한 서너 개의 은행이 한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또 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은행을 물어 간신히 교토은행을 찾아냈다. 그러나 한국 돈은 환전이 안 된다고 했다. 달러와 유로화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 같은 경우가. 절망에 빠져 우두망찰 서 있는 두 노인이 딱해 보였던지 은행 직원이 삼정 주식회사를 찾아가면 그곳에서 한국 돈 환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약도까지 꼼꼼하게 그려주었다. 우리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3월의 따가운 볕이 머리를 쪼아댔다. 우리는 돈이 없는 데다 배도 고팠다. 대체 우 여사는 여행이라고 오면서 어떻게 10만 원을 들고 오나요? 나는 기어이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다. 아유, 그러게나. 카드가 될 줄 알았지. 세상에 카드 안 되는 세상이 어디 있을 줄 알았나. 참나, 웃음도 나오겠다.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그녀에게 짜증이 뻗쳐서 한낮 교토대로 한복판에서 그녀와 나는 돈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었다. 삼정 주식회사는 멀고도 멀었다. 여행 후 그녀의 나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졌다. 늦은 외출에서 돌아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불쑥 그녀가 나타난다. 저도 어딘가에 나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목욕을 가려고 나서면 또 어디선가에서 나타난다. 길목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우연히 만나 반갑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무서워져서 어느 토요일 그녀와 차를 마시며 결별을 선언했다. 우 여사, 나는 딸한테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아니었다. 사는 집을 세놓고 딸이 사는 동네에 전세를 얻었다. 아니, 왜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 지병인 허리병이 도져서 딸이 허리 아픈 어미를 홀로 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 얼마간 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둘러댔다. 아유, 무슨 걱정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조 여사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수발 들어줄게. 아니, 내가 내 자식 놔두고 왜 우 여사 수발을 받아요? 하고 나는 그녀와 내가 남이라는 걸 강조하였다. 우 여사, 어차피 사람은 혼자예요. 가족이 있어도 어차피 혼자잖우. 꿋꿋하게 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여 마침내 나는 그곳을 떠나왔다. 그녀가 이사 온 지 1년 반 만이었다. 떠나온 내 마음도 편한 건 아니었다. 저러다 우울증에 걸려 못할 짓을 하면 어떡하나 그것도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무심하려 애썼다. 사람은 그리 쉽게 죽어지지 않는다는 내 경험상의 확신도 있었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드나드는 미용실에 들러 가끔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동안에도 세월은 악착같이 흘러갔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 덜컥 겁이 났다. 계속 신호를 보냈다. 받을 때까지 보냈다. 드디어 문자가 왔다. 조 여사, 지금 미사 중이니 좀 이따 전화하리다. 미사를? 한참 지나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성당에 나갈 뿐 아니라 천주교 내 레지오 활동으로 몹시 바쁜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바구니와 과일을 사들고 그녀를 찾아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놀란 것은
그녀의 밝고 젊어진 외모 때문이었다.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세월은 그녀를 비껴간 것인가.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젊고 기운차고 상상할 수 없게 변해 있었다. 과일을 깎아내오며 그녀는 내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그걸 몰랐었다고 했다. 내가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와 함께 다니던 길을 저녁마다 울면서 걸었고 굶어서 죽을 결심도 했었다고 했다. 그녀의 어이없는 고군분투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그녀를 잃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 여사, 당신이 더 일찍 딸내로 들어갔어야 했어.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찾아내민다. 조 여사, 이것 좀 봐. 내가 가면 얘들이 할머니 할머니 이러며 막 뛰어나와. 이뻐 죽겠어. 이것 좀 봐. 사진 속에는 과연 7명의 너댓살 된 아이들이 할머니인 그녀 주위로 모여 활짝 웃고 있었다. 일찍 애 하나 맡아 키울걸. 너무너무 후회가 돼.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건이 안 된대. 한번 같이 안 가볼라우? 세상에 아직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아기들을 벽에다가 쭉 기대 앉혀놓고는 어른 밥숟가락으로 마구마구 이유식을 떠 먹여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손이 없어서야. 그들이 아가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아기들에게 다 먹일 시간이 없어. 우리가 가서 그 아기들 이유식만 떼먹여줘도 큰 도움이 되지. 너무 안 됐어. 그 아기들은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해요. 나는 요즘 날이 밝자마자 간다오. 몸이 너무 힘들어서 격일로 가야지 하지만 잘 안 돼. 요즘은 거의 매일 가. 조 여사도 한번 가봅시다. 우 여사가 하면 나도 같이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우 여사도 알아듣고 아유 왜 그래 하며 웃었다. 나는 왠지 자꾸 가슴이 뭉클거렸다.